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남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수능 출제 단계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민주당은 즉흥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모두 11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 4명의 경우 생사 자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해저터널 설비 공사가 완료되면서 내일부터는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시작됩니다. 러시아가 반란 사태에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적이 묘연했던 프리고진은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 반란의 목표가 정권 전복이 아니었고 도리에 의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시작부터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해안과 내륙을 오르내리며 이번 주말까지 산발적으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제주도 산간, 강우량이 300mm에 육박했습니다.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비 안개가 뿌옇게 시야를 가립니다. 아침 한때 강한 비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게릴라 장맛비에 서울 청계천과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은 산책로와 진입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중부 내륙에 머물던 장마 전선은 오늘과 내일 주로 남해안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늦은 밤부터 강수대가 차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27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10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목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중부에는 금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토요일까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짧은 시간에 국지적인 폭우를 쏟아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릴라 호우의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크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대구에서 지은 지 50년 된 낡은 축대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죠.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었는데요.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려면 이런 사각지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아래 축대벽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천막 사이로 앙상한 뼈대가 드러났고 잔해에 맞은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축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겁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잔해로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온한 주말밤을 보내던 주민들은 혼비백산 대피해야 했습니다. 낡은 축대벽에 필요한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담당 구청의 점검 대상에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사유 건축물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이라든지 조치될 사항은 그 사유 재산권의 소유권이 있는 주민들은 전부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별다른 보강 공사는 없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무너진 축대벽을 아무리 보강한들 다가오는 장마철을 견뎌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위험하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뭐 전부 다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 싶어 차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저게. 비가 오면 이제 무너진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죠. 왜 비가 오면 무너지죠? 땅 스며들면은 물을 수밖에 없지요. 약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유지 안전점검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옹벽 상단의 배수가 잘 되도록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민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좀 권고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진 축대벽은 장마철에 쉽게 산사태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지난 3년치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한 점검위원회를 평가원 외부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 사례로 제시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에 관한 지문의 파생 문제로 EBS 분석 기준 정답률은 15.1%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포함해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등 총 22개를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48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어는 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나왔고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지극히 전문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해석을 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교육 과정위에의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정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현장 교사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교육청 등 외부에서 추천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안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수능 정책이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공정한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수능 출제위원들의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수능 출제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해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수능 출제위원이 강의나 집필, 자문 등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 불행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겠느냐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을 위해선 부모 소득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배움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까지 꺼내들며 야권의 비판에 선제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며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수습하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느냐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사교육 대책 발표에 대해 일선 입시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수능을 코앞에 두고 혼란만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교육 비용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킬러 문항이 단순히 오답률이 높거나 낮은 문항이 아니라 학교 과정으로는 대비하기 힘들어 사교육비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나갈 길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킬러 문항 혼란이 가중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이 섞이면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수시나 논술을 챙기려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건 또 그거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선 교사들은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와 점수 경쟁 패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45개의 문항을 80분 안에 문제 푸는 이 시험 구조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가 사교육비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합니다. 변별력을 위해 준 킬러 문항이 많아져 중위권 경쟁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준이 애매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공개가 되었지만 실제 정답률이 몇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킬러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의 핵심 문항인데 문제 난이도라든지 어떤 형태가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험의 목적인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을 약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에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자문료 등으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 대신
대출을 내주겠다는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 제출로 선회하자 추가로 5억 원을 전달받았고 뒷돈 규모는 4분의 1인 50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수수한 5억 원은 박 전 특검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부담한 대장동 비자금 가운데 일부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담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받은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여만 원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도 50억 원 일부가 실현된 증거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특검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변협 선거자금 3억 원을 공동으로 받은 당사자이자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금품 거래 실무를 도맡아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소환 조사했지만 기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석 달 만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오는 7월 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자문위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아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분양사업과 관련해 60억 원대 배임 혐의로 피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직 보좌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인천 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의 자택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분양업체 사무실, 분양업체 대표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물러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소복을 입은 채 법원에서 대기하던 희생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용산구의 헬로윈 행사 대비 계획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다중운집 민파 사고가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 아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마 그럴 거라며 헬로윈 행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직실 운영과 관련의 업무를 맡은 만큼 통신망 점검이나 구체적 대책 시행을 지시하지 않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김 씨는 해당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구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는데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으신가요? 이태원 참사 책임 느끼시는지요?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이 참사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을 받는 것은 유가족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유족들의 지적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가운데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등 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바지선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형 굴착기가 놓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사용된 굴착기를 회수한 것입니다. 해저터널 끝 방류구에 토사 등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도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일련의 설비 공사가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전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에 합격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면에서의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 24일 현장을 둘러본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비 검사 결과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는 해저 터널의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문제를 재소환하며 반격에 나섰고 야권은 장외 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 처음으로 경북 성주를 찾았습니다. 과거 야권의 사드 괴담은 최근 원전 오염수 선동에 미리 보기 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농장에서 참외까지 직접 시식하며 민주당 때문에 농민 피해가 심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발 쓰고 탬버린 치고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 괴담들을 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주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선 사드의 진실을 알면서도 숨긴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사드 기지 전자파의 무해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고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어느 나라 정부 여당의 행태냐며 지금 가장 급한 건 방류를 막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원전 오염수를 약수터 물처럼 아까워하는 것 같다며 여권 핵심 인사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방류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우원식 의원에 이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선언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단식 농성을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맞불 여론전에 나설 태세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 19일 한 몽골인 노동자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시신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보관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청구된 비용이 무려 400만 원이 넘는다는 유가족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제보는 Y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전북 군산에서 30대 몽골인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직계 가족 모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부검이 끝난 뒤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배정됐습니다. 장례식 없이 단순히 시신 보관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맨 처음 고인의 한국인 친척들에게는 350만 원을 요구했던 장례식장. 세부 내역을 캐묻자 느닷없이 수십만 원 더 비싼 418만 원의 견적서를 몽골인 유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제 시신을 양도해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은 시신을 양도 못하게 하겠다. 시신이 발견돼 장례식장에 보관돼 있었던 건 19일 저녁부터 약 일주일 정도.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의뢰한 부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압수영장 발부부터 부검 당일까지는 보관 비용에서 빼야 합니다. 그래서 닷새값만 치른다면 두 번째 견적서상 안치 비용은 288만 원이니 하루에 57만 원꼴입니다. 전국 장례식장 800여 곳의 일평균 안치 비용인 7만 2천 원보다 무려 8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 이상한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이 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시신 안치 비용을 하루 24만 원으로 등록해 놓고는 정작 장례식장에는 하루 48만 원으로 2배 올려서 표시해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표시가 장례식장 사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게시를 왜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모르게 인터넷 수정은 여기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이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잘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고요. 현장 확인하고 바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된 뒤 몽골인에 대한 최종 정산은 안치비를 절반 넘게 깎아 총 250만 원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신을 볼모로 한 장례식장 이용료 널뛰기. 몽골에서 이곳 군산까지 온 유가족들은 가족을 돌려받은 뒤에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11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특히 아기의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사라진 아기는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지금까지 15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기서 4건은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건 11건. 이 가운데 수원에서 살해된 영아 2명을 포함해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지 또는 안전하게 크고 있는지가 확인됐거나 병원이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난 게 7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영유아 4명의 경우 생사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경찰이 영아 유기와 유기 방조 혐의로 20대 친모와 친부를 수사하는 경기화성 2021년생 아기의 행방이 대표적입니다. 친모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갓난아기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또 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브로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외국인 여성 2명과 아이 2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먼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또 다른 태국인 여성은 2015년에 여아에게 예방접종을 마친 기록이 있어서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수원에서도 30대 외국인 남성이 아기를 데려와 예방접종을 받게 한 뒤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에 접종 기록을 요청하고 이 남성과 아기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 오후 수원 영아 살해 사건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30대 친모 고모 씨에게 적용된 영아 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최근 발생한 무장 반란에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이 이번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순전히 러시아 체제 내부 투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 관련 연설에 앞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몇 마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동맹국을 화상전화로 소집해 우리와 의견이 같은지 확인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서방 탓으로 핑계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데 유럽 정상들과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남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 산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전북 장수 남원과 경북 상주 문경, 경남 산청 함양, 제주도 산지 등에 내린 호우주의보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강원 영서와 충북,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낮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외벽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또 안동과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나무가 쓰러지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어제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북 지역 비 피해가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이달 초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장마철이 다가온 현재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벌이면서 안전조치는 엉망인 현장이 있습니다. 떨어진 돌에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달 초 YTN 보도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이렇게 파란 천막으로 안전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천막은 모래주머니와 돌덩이로 눌러놓은 게 전부. 이마저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이른바 무허가 건물. 착공 신고 당시 개발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실제 완공한 주택 도면이 서로 다른 게 이유였습니다. 주택 주인은 개발업체가 추가 개발 행위를 이유로 도면 변경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민원 제기로 뒷산 공사까지 중단되자 업체가 주택 사용 승인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땅도 사고 집도 다 짓고 비용도 다 지불했는데도 개발업자가 지금 토목도면 변경을 막고 있으면서 당연한 권리인 사용 승인을 막고 있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취재진이 개발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선 YTN 보도가 허위라며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횡성구는 주택 뒷산 개발 행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5월 달에 진작에 했고요. 불법 산지 전용하고 불법 개발행위로 해서 개발행위 부서라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집주인은 자치단체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소송으로 번지며 안전조치는 기약 없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임시부부는 인근 마을에 주택을 얻어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제 집을 놔두고 나와서 다른 집에 또 기거해야 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강행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아직도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미고 나라 경제에 어찌 되든 타격을 줘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 장악은 물론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까지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특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 등을 거론하며 언론인들조차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인들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MB정부 당시 언론 장악 주역으로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언론 위에 군림했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는 그런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군 당국이 최근 잔해 여러 개를 추가로 인양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핵심 부품인 위성체가 이 안에 포함됐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가 추락한 지 15일 만에 2단체로 추정되는 부품을 통째로 인양한 군이 여러 개의 부품을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단체 동체 인양에 성공한 이후 추가 인양 작전에 나서 다량의 부품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품들은 2단체와 마찬가지로 정밀 분석을 위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북한 우주발사체는 추락 당시 180여 개로 흩어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추가로 발견된 부품 가운데 핵심 부품인 위성체가 포함됐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추락 충격으로 파손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부품 일부라도 발견될 경우 북한의 위성기술 수준의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물 탐색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수거한 잔해물들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 우주발사체 분석을 위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등 다양한 기관의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발사 시기는 대폭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결함이라고 자아 비판에 나섰던 만큼 실패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고 다음 달 정전기념일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추천했다며 6.25 전쟁 날에도 북한 바라기만 하는 전직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6.25가 북한의 침략 전쟁이었음을 부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탈취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주요한 임무는 외국의 주요 정보를 빼내는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최근 14년간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273개의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다시 열리는 듯했던 한중간 하늘길이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등 악재까지 겹쳤는데 중국 관영지는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올해 1월 중국의 일상 회복에 이어 2월 한중 간 비자 갈등이 봉합되면서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그 뒤로 불과 넉 달 사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570여 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40% 수준의 회복에 그치지만 이마저도 객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운행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한중 간 인적 교류의 척도인 김포, 베이징 셔틀 노선의 승객 수가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은 8월부터 일부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양국 간 방문자 수 통계를 보면 2019년에 30%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중 관계 악화와 7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이어 주중 한국 대사관도 홈페이지 공지와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탑승객이 적은 배경엔 정치적 요인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 노선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보복 때부터 이어온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불허 방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반란 중단 이후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내고 불의에 의해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11분짜리 음성 메시지에서 우리는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사일과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고 이것이 방아쇠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러시아 국방부와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바그너 그룹은 7월 1일 이후로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반란의 목표는 러시아 정부 전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바그너 그룹의 파괴를 피하고 특별 군사작전 중에 실책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의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 경의중앙선 금촌역 바로 맞은편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멈춰선 지 오래고 인부들은 찾아볼 수 없어 썰렁합니다. 26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17층에서 공정이 멈춰서 준공률은 60%에 그칩니다. 내년 3월 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시공을 맡은 신일건설이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멈춰선 겁니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마다 대거 미분양이 나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경영난이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책임 준공이어서 건물 올라가는 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 시기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 절차 진행 중이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폐업 신고를 한 건설기업은 900여 곳으로 특히 종합건설기업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60% 넘게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건이 이제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우후죽순 생긴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정되는 자정 단계라는 시각도 있지만 급격한 줄도산보단 점진적인 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월 27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와 안보 협력 등 순방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장마 대책 점검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또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놓고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서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에너지 추경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을 찾아 여름철 폭우, 폭염,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진행했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도 인형을 끝내면서 해저 터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를 사실상 끝마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전 최종적인 설비 확인 검사를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사 확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 의사 숫자와 앞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우리나라 농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터는 전성현, 최고의 수비수는 문성곤입니다. 작년까지 한 팀에서 뛰다 잠시 헤어졌던 두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대표팀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프로농구 최고의 슈터 전성현이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집중합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 부상으로 코트를 잠시 떠나고 소속팀 대의원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복잡한 생각은 뒤로 하고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일 때 좀 무너지는 모습보다 그래도 제가 좀 힘을 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훈련 태도도 좀 진중하게 좀 임하고 있고. 전성현이 남자농구 대표팀의 창이라면 방패는 물론 문성곤입니다. 프로농구 4시즌 연속 최우수 수비상을 휩쓴 질식 수비의 대명사 문성곤은 대표팀에서도 변함없이 수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대방 주 득점원이 있으면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느낌으로 경기를 뛰겠습니다. 전성현과 문성곤은 안양 인삼공사에서 2015년부터 7시즌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2번의 챔프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지난해 전성현이 대의원으로 떠나면서 동행은 끝났지만 이달 초 전성현의 결혼식 사회를 문성곤이 볼 정도로 절친한 사이입니다. 이제는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의 핵심 전력을 이루며 아시안게임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하는 거고 나라가 좀 빛날 수 있도록 좀 해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좀 농구를 좀 인기를 좀 더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뽑혔기 때문에 좀 그에 걸맞게 좀 좋은 플레이를 하려고 좀 각오를 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로 대폭 세대 교체를 단행한 남자농구 대표팀은 다음 달 일본과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8월 올림픽 예선전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차례로 나설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쾌거의 주역인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브렌트퍼드와 계약을 하고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가 됐습니다. 브렌트퍼드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지수와 계약 기간 4년에 옵션 1년을 포함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주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4년 12월생으로 만 18살인 김지수는 키 192cm, 체중 84kg의 건장한 체격으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브렌트퍼드 구단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이군격인 B팀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김지수는 이후 활약에 따라서 1군에 합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키움의 간판 타자 이정우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최다 득표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에 뽑힌 이정우는 베스트 12 투표에서 팬 52%, 선수단 7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로 선정이 된 롯데 김민석은 고졸 신인으로는 역대 4번째 베스트 12에 뽑혔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영남 지방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 10에서 60mm, 중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2도, 강릉은 3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전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